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금융정책실장 박영호입니다. 저는 1986년도에 대학 졸업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입사해서 약 30년간 근무하다가 2017년부터 부산시와 함께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할 당시에 런던 금융시장의 화두가 됐던 게 조금 전에 유일호 부총리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금융개혁인데요. 런던이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이제 금융개혁을 했는데 그때 그 명칭을 빅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에 가면 큰 시계탑 빅벤하고 아마 그 팬 효과를 노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대적인 금융개혁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계 금융기관이 런던에 진출해서 금융 업무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많은 요인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후 런던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립해서 지금은 명실상부한 뉴욕하고 서로 세계 1, 2위의 국제 금융 도시를 다투는 도시가 되고 있고요. 런던에는 지금 약 5천여 개 금융기관들이 금융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런던 국적의 금융기관보다도 해외 금융기관이 런던에서 영업하는 기관 수가 더 많습니다. 또한 아웃바운드를 볼 때도 미국이나 영국의 금융기관들이 전 세계 각국에 퍼져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수가 아마도 숫자로는 미국 쪽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시티뱅크라든가 JP 모간 스탠리 등 있지만 영국도 HSBC 등등 해서 바클레이즈 은행이라든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렇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걸쳐서 명실공히 대량의 금융기관이 모여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금융중심지가 됐고요. 저희 부산도 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금융중심지로 정부로부터 지정이 돼서 런던이나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센터로 우리나라를 육성하겠다. 그래서 동부가 금융 허브가 되는데 기여하겠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최근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30 엑스포,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 금융중심지와 금융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릴 차례는 엑스포와 금융중심지 그리고 금융중심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포 하면은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것이 1851년 런던 The Great Exhibition입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런던 하이드파크에 세웠던 크리스탈 팰리스인데요. 아마 이 크리스탈 팰리스 이름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빅토리아 여왕과 빅토리아 여왕의 배우자입니다. 그 왕족의 배우자는 이제 콘코트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배우자이셨던 프린스 엘버트 왕자가 거의 이 박람회를 유치하고 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약 1년 5개월간에 걸쳐서 건설을 했는데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이름이 낯익은 것은 이 지금 수정궁이 약 쭉 길이가 564m고요. 쭉 들어가는 엔트런스 쪽이 140m, 그리고 높이가 40m인데 전부 소재가 철하고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드파크에 있는 기존의 자연 시설물, 요즘 분위기로 얘기하면 ESG를 실천한 거죠. 나무를 깎거나 꽃이나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40m 높이의 유리로 된 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다 이제 단순히 철하고 유리로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단은 저 많은 축구장 18개 크기라고 합니다. 저 전시장의 규모가. 저런 이제 철도 생산해야 되고 유리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거를 조립해서 설계해야 되고
하여튼 이러한 재반의 과정을 프린스 엘버트 왕자를 중심으로 해서 벌였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마차가 다니고 있죠. 저 당시에는 아직 그 자동차가 일상화되지 못했고, 막 이 전시회에서 전시한 대표적인 품목이 증기기관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따른 이제 자본 축적, 기술력 이런 거를 이제 세계 만방에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마차가 다니고 있는데, 이 수정궁을 건설하기 전부터 약 140여일간 전시가 이루어졌는데, 저 빅토리아 여왕이 마차를 타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저 수정궁을 마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프린스 엘버트는 이 런던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서 이 엑스포 개최에 따른 자금 조달, 운영에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을 얻어서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여튼 그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렇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수정궁을 짓던 노동자들이 결성해서 만든 축구 클럽이 크리스탈 팰리스 풋볼 클럽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FC. 그래서 아마 이제 요즘 우리 손흥민 선수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들 많이 보실 텐데,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축구 프리미어 리그 이름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국제적인 엑스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저희 나라에서 만약에 2030 엑스포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이번에 2030 엑스포가 개최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개최되는 등록 엑스포가 됩니다. 등록 엑스포는 이제 국제 박람회 기구가 기간이라든가 이게 난립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을 1900년대 초에 정했는데요. 그래서 5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4, 5년 주기로 열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박람회입니다. 인정 엑스포라는 거는 등록 엑스포 사이에 이제 특정한 주제로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90년대에 대전 엑스포가 개최됐고, 또 여수에서도 한번 엑스포가 개최됐는데, 이게 이제 인정 엑스포고요. 등록 엑스포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최가 되지 않았고, 2030년대 개최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첫 등록 엑스포가 개최되는, 이에 따라서 이제 국가 이미지를 브랜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1893년 시카고 엑스포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세계 박람회 위원회가 1893년이면 아마 우리 구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 상황에서 이제 엑스포를 참가한 이후에 137년 만에 제대로 된 정식 엑스포를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1900년 이제 파리 엑스포에서는 첫 저희 나라의 이제 국가 전시관, 대한민국 전시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 전시 시설이 이제 파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새 이제 조금 전에 유일호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K-팝 한류가 요즘은 이제 매우 활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K-팝 한류의 근원을 이 1900년 파리 엑스포에서 원류를 찾고 있습니다. 또 이 1989년도 파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런던 더 그레이트 엑스비션 이전부터 1700년대 말부터 사실은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만국 박람회라는 걸 쭉 개최해 왔습니다. 1948년까지 개최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런던에서 이제 그레이트 엑스비션을 개최하게 된 계기는 허만 콜이라는 이제 영국 관리가 파리에서 개최되는 만국 박람회를 보고 파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드린 빅토리아 여왕과 프린스 엘버트 왕자에게 진언을 해서, 그래서 이제 1849년부터 아까 1851년,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유리로 된 크리스탈 팰리스도 만들고 자금도 만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에 지기 싫고 세계 만방에 당시 산업혁명으로 발전되어 있는 영국의 국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자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그래서 1900년 파리 엑스포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에펠탑이 그 상징적인 것으로 건설됩니다. 그래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17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1889년부터 1900년까지 파리에서 엑스포가 개최됐고, 하는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 첫 이제 국가관을 마련한 이후에 137년 만에 우리가 드디어 정식 엑스포를 호스트하는 국가가 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12번째,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4번째 등록 엑스포를 개최하는 국가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2번째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미국, IT, 캐나다, 일본, 스페인 등등입니다. 다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 강국이고 문화 강국이고 다 선진 강국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있는 나라들은 벨기에까지 포함해서 전부 등록 엑스포를 다 개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림픽, 월드컵 등록 엑스포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개최하게 되면 세계 7번째 국가가 됩니다. 밑에 국가명이 있습니다만은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 사실은 런던도 이렇게 세계 3대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탈리아의 밀라노가 이번에 저희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2030 월드 엑스포 개최지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어서 이제 쭉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스마트 혁신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리는, 사실 엑스포는 결국은 기술을 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 런던 엑스포에서 이제 증기기관이 전시가 됐고요. 이어서 미국의 각 그 도시들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샌디에고, 애틀란타, 필라델피아 등등이 경쟁적으로 1900년도에 이제 그 엑스포를 개최해야 되겠는데, 특히 유명한 것이 이제 1883년에 시카고 엑스포입니다. 거기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에디슨하고 테슬라 두 분께서 그 직전까지 이제 직류가 합리적이냐, 교류가 생산적이냐를 놓고 다투다가 거기서 이제 시카고 엑스포에서 처음으로 이제 에디슨의 각종 발명품이 전시가 되고요. 그 전까지 아까 보셨다시피 마차 타고 밤에는 전시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카고 엑스포부터 드디어 이제 전시장을 밝히는 전등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채택된 것이 이제 심사를 거쳐서 그래도 테슬라가 주장하는 교류 정류가 훨씬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같이 만든 수백만 개의 전구가 시카고 엑스포장을 밝게 비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전 세계 각국에 전기가 보급되는 계기가 됩니다. 기타 등등 스마트폰이라든가 최근에 그 혁신적인 발명품이 각국이 경쟁적으로 이 엑스포 전시관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포가 저희 부산에서 개최가 되면 저희 부산 국제영화제라든가 두 번째 보시는 이제 불꽃축제, 그리고 등등 웹툰 게임이라든가 요새 이제 최근에 화두로 되고 있는 웹3 방식 등등 해서 이제 저희 부산의 콘텐츠와 활류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이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 이제 동북아 해양 수도 이점을 이용해서 저희 이제 해상 문화 교류 거점 도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런던이 하이드파크의 수정궁을 세웠다면 저희 부산에서 개최될 월드 엑스포는 북항 일원을 이렇게 이제 보시는 조감대처럼 약 34만 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지역을 새롭게 전시장으로 만들고, 전시장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 거기 전시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교통이라든가 인프라 스트럭처를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지난 4월 달에 이제 그 엑스포 심사위원단이 부산을 방문했는데요. 집중적으로 본 것이 그 인프라 스트럭처입니다. 제대로 교통시설이 되어 있는가,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가, 전시할 공간이 충분한가. 그래서 이제 바로 전에 개최된
지금 이제 2030 저희가 월드 엑스포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바로 전에는 두바이에서 개최됐습니다. 2020 두바이 엑스포가 개최됐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1년 연기돼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동경 올림픽도 1년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1년에 개최는 실제로 됐고요. 그래서 두바이도 기존에도 뭐 칼리파 등 여러 큰 건물들이 있었지만 기존의 그 구도심의 빈민가를 완전히 철거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의 대부분이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등의 건설사들이 그 엑스포 인프라 조성에 참가했고요. 우리나라는 그 두바이 투자청이 우리 쌍용 자동차의 후원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참여는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두바이 그 엑스포 인프라 건설에는 적극 참여는 하지 못했는데 영화관 그 규모를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약 4천억 달러의 그 인프라 조성 자금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4천억 달러라고 하면 약 200억 달러면은 달에 그 기지 하나를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천억 달러에 0을 하나 붙여서 4조 달러가 되면 아마 그 테라포밍이라고 하는데요. 화성을 지구처럼 공기도 바꾸고 나무도 심고 하는데 약 4조 달러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4천억 달러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두바이 엑스포는 그 정도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했고요. 종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밀라노의 이제 스마트 엑스포를 거쳐서 바로 전에는 2010년에는 이게 5년 단위로 열리니까요. 2010년에는 이제 샹하이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샹하이 엑스포 규모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분들이 워낙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세계 최고 최대입니다. 그래서 샹하이 엑스포는 참관 인원만 해도 역대 최고로 7천만 명이 다녀갔고요. 처음 말씀드린 런던 월드 엑스포에는 그레이트 엑스비션에는 약 그 당시 600만 명이 참관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영국 인구가 약 3, 4천만이라고 하니까 뭐 다른 나라 인구와까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까지 합치더라도 그 투자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3,200만 정도의 인구가 관람할 것으로 이렇게 공을 하고 있습니다. 샹하이도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지하철 라인만 2개를 새로 깔았고요. 수십 개의 다리를 건설했고 여러 가지 전시시설, 도시를 완전히 대개조했고요. 이게 지금 이 엑스포가 개최되면 약 6개월간 전시시설이 열립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개최지는 전시 장소만 제공하고 건물이라든가 그 운영 비용은 그 개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자비로 그 셀프 파이낸싱 하게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프라 이거는 개최국에서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두바이의 경우에는 특정한 그 장소가 없었고요. 두바이 전체를 그 엑스포 전시장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또 만만치 않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이제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해 보면 부산 엑스포는 단순히 부산 지역적인 발전을 위한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한 국가 신성장 동료를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영어로 프레젠테이션하고 싸이 등등이 동원이 되고 우리 이정재 분과 우리 BTS가 등 여러 분들이 유명 연예인들까지 지금 이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애플리케이션부터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은 그 만국 박람회 기구 회원국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 말씀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부산 엑스포는 뭐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초에는 이제 글로벌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것이
이제 당초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모스크바도 경쟁 국가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최근에 두 도시 우크라이나하고 모스크바는 이제 이미 포기를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이탈리아하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그쪽은 리야드라는 이제 신도시를 이제 건설을 해서 뭐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오일마니를 지금 투자해서 이제 물량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탈리아의 경우는 지금 뭐 다른 뭐 월드컵 개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엑스포 개최에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사우디와 저희 한국과의 양파전이 지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국가들은 저희 나라 이제 손을 좀 들어주는 국가가 많이 있고요. 중국 편인 국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더 지원을 하는 것 같고 프랑스도 뭐 공식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한다. 뭐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제 그러겠죠. 재밌는 것은 이제 이 국제 박람회 기구에 그동안에는 이제 그 참가비를 내지 쭉 안고 있다가 최근에는 북한도 참가비를 내고 중국과 같이 아마 우리나라에 반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편을 들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지금 국제적인 국가 간의 치열한 그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전쟁 외에 여기 제가 중국의 양안 문제 이렇게 써놨는데요. 뭐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듯이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우려들이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엑스포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도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우리 부산이 세계 제2대 환적항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왔다가 다른 배로 실어서 다시 디스트리뷰션 해주는 그 푸스루 뭐 패스스루 그런데요. 하여튼 환적 규모로서는 세계 2위. 컨테이너 이런 건 세계 6위, 7위를 자랑하는데 우리나라가 무역이 좋아서 활성화돼서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하려면 아시는 것처럼 북한하고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철도로는 유럽 대륙까지 갈 수가 없고요. 한동안 이제 북한하고 사이가 좋았을 때는 우리 유라시아 횡단 열차가 우리 부산에서 출발해서 평양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함부르크까지 모스크바를 거쳐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되겠다. 하지만 지금 현실로는 사실상 북한하고 서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반도지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외에는 전부 배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배로 유럽에 수송을 할 때 저희가 갈 수 있는 통로가 대만 해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다른 정치적인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되면 대만 해협을 통해서 저희 배가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항로는 지금 없고 일본이나 저쪽을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엄청난 그런 이제 문제가 되고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그 전시회를 할 수 있게 될지 뭐 등등 이런 이제 복잡한 국제 정세가 있고 여기 이제 뭐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금리 문제는 뭐 투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뭐 금융 중심지라고 하면 다수의 이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요. 한마디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빌려주는 중개기관 등 또 그걸 거래 장소를 제공하는 거래소 기타 금융기관들이 이제 다수 모여서 이 금융산업을 사실 영향하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마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 국제금융센터란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했을 때 이제 마찬가지로 많은 시장 참가자들과 또는 거래소가 모여서 대량의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나라는 아까 그 유일호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유독 금융산업은 낙후돼 있고 이상하게 사실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에서는 뭐 IT라든가 어떤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상품도 나오고 기술 나오고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근데 이 금융 쪽에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곳을 만들고 심지어 뭐 채권 상품이든 금융투자 상품이든 복합 상품이든 집합투자 상품이든 저희 나라에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뭐 한 가지 주도하는 것이 아직까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유독 낙후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외국 금융기관들이 생각할 때도 한국, 일본은 매우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고 매우 보수적인 국가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서 아까 부총리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어찌됐건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2008년도에 서울하고 부산을 정부에서 금융중심지로 국제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또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는 최소한의 규제 완화 또는 신속한 규제 환경 제공 등등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 부총리께서 강조하신 것이 그 투자자 보호라든가 산업 보호를 위해서 규제 산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규제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영국처럼 뭐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든가 또는 영국 관료들이 일정한 업무를 이제 그 금융센터에 위임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안이 올라오면 그 영국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런던 그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하에 공무원들이 직접 그 회의에 참석해서 정책도 바로 결정해주고 예산 집행까지 이렇게 다 신속하게 해주고 향후 업데이트까지도 뭐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국제적으로 좀 기준에 맞게 좀 규제는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중심지란 무엇인가 이렇게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요. GFCI라고 글로벌 파이낸스 센터 인덱스입니다. 세계 금융 도시 간의 순위를 영국의 GN이라는 사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매년 2번씩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제 올해 3월 기준으로 쭉 보시면 미국이 8개 보십니다. 뉴욕은 뭐 거의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3월에는 1위로 돼 있죠. 통상적으로 뉴욕하고 런던이 1위, 2위를 앞다퉈 하고 있고요. 다 뉴욕 외에도 샌프란시스코나 뭐 시카고, LA 등등 다 그 저희 부산보다도 금융센터 지수가 높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도시들 대부분이 상당수가 그 엑스포를 개최했던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런던 위에 런던은 종합금융 중심지고 에딘버러라고 하는 데는 이제 자산운용에 특화된 중심지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그 펀드 매니저들이 이쪽에 가서 자산운용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 에딘버러의 모델을 본따서 중국 아시다시피 중국은 뭐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성별로 특구를 지정하는데 이제 베이징은 서비스 특구 그리고 칭다오 한글 우리식으로 읽으면 청도 칭다오가 자산운용 특구로 돼 있고 에딘버러의 사례를 본따서 그 아마 자산운용업에 칭다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외국 자산운용업자도 많이 유치돼 있고 오히려 저희 부산보다도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뭐 메넨, 베를린 잘 아실 거고요. 파리 등등.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수도 이외에도 이제 각국이 국토를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골고루 그 금융중심지를 발전시키고 있고 육성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산보다 높은 이 36개 도시를 이제 발췌한 겁니다. 이제 중국을 보시면 이제 중국이 사실은 그 전에는 거의 일본을 제치고 그 샹하이, 뭐 현전이 뭐 3, 4위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미국 도시들에 밀려가지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등 도시들이 좀 상위권으로 부상을 했고 여기 이제 그 중국 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샹하이 7위, 베이징 13위, 이제 심천, 선전이 12위, 광저우, 칭다오도 36위로 돼서 집중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금융시장을 육성을 하고 중국도 저희 나라처럼 이제 80년대 저희 나라도 곧 끝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개방을 했는데요. 중국도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방을 해서 특구도 지정하고 서서히 규제도 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제 금융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희 나라가 이제 한 10년 전에는 중국에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최소한 금융 부분에서는 우리가 중국보다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했었는데 이제 실물 경제 부분뿐만이 아니고 금융 시장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오히려 우리나라 한국보다도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샹하이에 있는 그 거래소라든가 거래 규모나 심지어 외환 거래 등등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이 자본시장 캐피털리즘의 상징인데 금융이 그 통제로 이루어지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장 규조의 그 금융시장이 과연 그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시는 것처럼 저희 나라는 우리 엘리트, 우리 관료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금융시장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근데 아직까지 그런 금융위기를 맞은 적이 없고 최근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부동산 일부 부동산 회사의 파산이라든가 무리한 그 1대1로 개발로 인해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그 지방 정부의 그 과다한 채권 발행 아마도 이제 신용평가 이런 것이 공정하지 그러니까 국제 기준에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금융 불안 요소는 있지만 어쨌거나 아직까지 금융 위기는 발생되지 않았고 옆에 일본도 금융 위기를 직접적으로 겪어본 적은 이제 없습니다.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좀 내용이 재미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엑스포하고 이 금융하고 저희 부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요 그림만 한번 보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산에는 이제 만약에 그 북한 지역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를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덕 신공항 얘기가 많은 분들 들으셨을 텐데요. 부산에는 김해 공항이 있지만 24시간 공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전시회를 개최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24시간 공항이 필요하고요. 어디에 있든. 그래서 부산 가까운 지금 가덕 신공항은 아마 2029년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지금 이제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되면 그 엑스포 단지부터 이제 금융 단지까지 이제 초고속 그 열차가 이제 개최됐고 이렇게 되면 항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그 항구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 땅, 바다 이렇게 트라이 포트를 구성하게 되고요. 철도나 이제 육상 운송의 경우에는 만약에 향후에 북한하고 이제 사이좋게 돼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져서 유라시아 횡단 열차라든가 또 아시아 하이웨이, 아시아 고속도로의 1번 기착점이자 종점이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평양을 거쳐서 뭐 인도네시아도 가고 태국도 가고 그 아시아 하이웨이의 연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그 엑스포와 부산 개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